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 기본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물의 밀도라든가 온도에 따른 부피, 밀도 변화, 그 다음에 표면 장력, 그 다음에 모세관 현상, 그 다음에 열 용량, 비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액체의 증기 압력과 끓는 점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증기 압력이 무엇이냐? 여기 보는 것처럼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액체에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액체의 표면에 증발하는 분자수와 응축하는 분자수가 서로 같아졌을 때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우리가 증기 압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증기 압력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정의에서 몇 가지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증발이란 표현을 너무나 잘 쓰고 자주 쓰고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과학 시간에 한번 정의를 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증발은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이 끓었을 때도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증발은 스스로 일어나는 겁니다. 열을 가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일어나는 걸 증발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표면에서 중요한 건 이제 액체의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게 바로 이제 증발이라는 겁니다. 표면에서 분자간, 자, 분자간 힘을 이겨내고 떨어져 나와 기체가 되는 현상. 자, 떨어져 나와서 이제 기체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증발이라고 합니다. 끓는과는 좀 다른 정의가 되겠죠. 표면에서 액체 표면에서만 일어나고, 이것들이 액체도 이제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데, 액체 내부에 있는 거는 어떻게 떨어져 나갈 수 없겠죠. 표면에서만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자 간의 힘을 끊고 이제 기체로 되는 현상을 이제 여기서는 증발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증발하는 분자수와 응축하는 분자수. 여기서 이제 응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응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반대죠. 증발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렇게 이제 표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증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기체 분자가 멀리 날아간 것도 있고 액체 표면에 남아있는 녀석들도 좀 있겠죠. 그럼 응축은 어떤 녀석들이 하느냐? 액체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이 하는 게 아니라 또 액체 표면 근처에 있는 녀석들이 다시 응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증발한 기체 중에 증발한 기체 분자 중 운동에너지, 증발한 기체 분자 중에서 EK, 이걸 운동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운동에너지가 작은 녀석들, 운동에너지가 빠르면 다시 이제 분자끼리 다시 상호작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운동에너지가 낮은 기체 분자가 액체 표면에 부딪혀 움직이다가 보면 액체 표면에 부딪힐 수도 있겠죠. 액체 표면에 부딪혀 다시 액체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응축이라고 하게 됩니다.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그 액체 분자 간의 힘을 끊고
다시 기체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증발이라고 했고, 응축은 증발한 기체 중에서 액체 표면에 있는 기체 분자 중에서 운동 에너지가 낮은 그 기체 분자가 액체에 부딪혀 가지고 다시 액체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응축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각각 증발과 응축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자, 이 개념을 조금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이제 증기 압력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이 표현인데요. 자, 증발하는 분자수와 응축하는 분자수가 같아졌을 때, 보면 계속 액체 표면에서는 증발도 하고 응축도 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증발하는 분자수와 응축하는 분자수, 즉 증발하는 속도와 응축하는 속도가 서로 어떻게 됐을 때 같아졌을 때 바로 같아졌을 때 그때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우리가 증기 압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정반응과 역반응이 서로 같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상태를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밑줄친 부분은 바로 동적 평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적 평형을. 그래서 이 증기 압력에서도 증기 압력을 동적 평형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동적 평형을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하게 될 텐데, 자, 증기 압력을 할 때 여기서 이제 또 봐야 될 게 밀폐된 용기라는 겁니다. 밀폐된 용기. 만약에 용기가 있는데 그 용기가 밀폐되어 있지 않다면 계속 증발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너무나 많이 증발을 해야지만 이 속도가 같아질 테니까요.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렇게 여기 용기가 있고 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뚜껑을 덮어놓은 밀폐된 용기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면에만 액체 분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증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액체는 증발이 잘 된다. 어떤 경우에 증발이 잘 된다? 이제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당연히 분자 간의 힘이 약할수록 더 떨어져 나오기 쉽기 때문에 더 증발이 잘 되겠죠. 여기서 조건은 이제 온도는 일정하다고 해야 됩니다. 온도는 일정하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이 액체 분자들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또 끊을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져서 더 증발이 잘 되게 됩니다. 따라서 온도는 일정한 상태, 여기죠? 일정한 온도, 밀폐된 용기에서 이제 우리가 증발을 시켜보는 겁니다. 처음에 여기는 진공입니다. 진공.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기체도 없다는 얘기, 분자도 없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이제 증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증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증발하는 속도를 우리가 화살표의 개수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화살표 3개의 속도로 이제 증발 속도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발이 좀 되겠죠. 증발이. 그래서 자,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좀 액체가 증발을 했으니까 액체 양이 좀 줄긴 했을 텐데 뭐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신경 쓰지 못했는데 보면 자, 똑같이 이렇게 증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발 속도가 어떨까요? 똑같이 하나, 둘, 셋.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선 증발 속도가 일정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액체가 종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증발 속도도 일정한 거겠죠. 자, 그런데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 그림은 여기 이 밀폐된 용기 안이 진공이었다면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이게 증발되어 나와서 기체 분자가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체 분자가 4개가 증발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막 움직이다가 액체 표면에 부딪혀 가지고 다시 액체가 되기도 합니다. 뭐 이 4개가 전부 다 되거나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4개 중에 일부가 다시 액체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기의 속도를 우리가 화살표 하나 이렇게 해보면
이 흰색은 증발 속도를 나타내는 화살표이고 노란색은 응축 속도를 나타내는 화살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때요? 누가 더 빠르죠?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죠. 그래서 여기다 써보면, 자,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럼 증발이 일어날까요? 응축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증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증발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살펴보면, 자, 여전히 표면의 수나 액체의 종류나 온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증발 속도는 세계로 항상 일정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증발이 되어서 이 용기, 밀폐된 용기 안에 기체 분자 수가 많아졌어요. 몇 배 많아졌냐면 3배 많아졌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3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응축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응축 속도는 기체 분자의 양에 비례하게 됩니다. 뭐 화학 반응의 속도는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우선 여기에서는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는 이 양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데 약간 비례하게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4개 있을 때 1개 있었으니까 여기가 12개 있으면 3배 많아지면 화살표도 속도도 이렇게 3배가 빨라지겠네요. 그러면 이때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어떤가요? 서로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정반응과 이걸 역반응이라고 한다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고 했었는데, 즉 이게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같아지면 실제로 증발과 응축은 일어나고 있지만 여기 있는 액체의 양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 그래서 마치 우리 눈에는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동적 평형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증발과 응축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때 즉 증발하는 분자수와 응축하는 분자수가 서로 같아졌을 때의 그 기체, 여기 노란색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을 우리가 증기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무조건 이 밀폐된 용기 안에 그 기체 분자의 압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동적 평형, 즉 이렇게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동적 평형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의 기체 분자의 압력을 우리가 증기압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학평형에서도 이제 얘기했듯이 이게 속도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시간 돼 봅시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증발 속도하고 이제 응축 속도를 표현을 해볼 건데, 여기서 쭉 일정하게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남에도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일정한 속도가 바로 뭐냐? 바로 증발 속도입니다. 증발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기체 분자의 종류, 분자의 물질의 종류, 그 다음에 온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이제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응축 속도. 자, 여기 막 이제 시작했을 때 시간이 0이었을 때 어떻게 돼요? 응축 속도가 없었죠. 응축되는 기체 분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 증가하다가 이 지점,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까지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하고, 이 지점이 바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일정해지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응축 속도. 그래서 이때 계속 같을 테니까 이 시간 이후에 측정하는 이 기체의 압력이 바로 뭐다?
증기 압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교과서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운데 나와 있는 그림을 이제 가지고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이 내용은 뭐냐? 바로 증기 압력의 측정 파트입니다. 그럼 증기 압력을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이 그림을 보면 우리 교과서 26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삼각 플라스크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 분자 물질도 없는 진공의 상태이고, 하나는 여기 액체를 연결해 놓은 게 있고, 또 다른 관은 이제 U자관인데 이 U자관에 수은이 들어 있습니다. 수은. 그리고 잘 보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U자관 가지고 뭐 보일 법칙 설명할 때는 이쪽이 뚫려 있었죠. 그러니까 이 U자관 볼 때 잘 봐야 될 게 이 끝이 뚫려 있는지 막혀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만약에 막혀 있다면 여기가 진공인지 아닌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가 뚫려 있다면 무조건 대기압은 만큼 누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으면 여기가 만약 진공이라면 이쪽에서 가하는 압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도 진공, 여기 또 왼쪽도 진공이기 때문에 수은 기둥의 높이가 서로 같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액체를 여기다가 이제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 액체 분자가 뭐가 일어나죠? 증발이 일어나죠. 증발만 일어나나요? 아니요. 응축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증발과 응축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증발하는 속도와 응축하는 속도가 같아지게 됐을 때, 이때 이 기체 분자가 가지는 압력을 우리 증기 압력이라고 했고, 여기는 진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이 누르는 힘이 더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쭉 눌러져서 이 수은 기둥이 오른쪽으로 약간 이렇게 이동해서 이 높이만큼, H만큼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증기 압력은 바로 몇이냐? 바로 자, 여기서 누르는 게 이 기체의 증기 압력. 근데 여긴 진공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르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직선에서 이 기둥의 높이만큼, 수은이 누르는 만큼이 바로 증기 압력이 누르는 힘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은 기둥 760mm가 1기압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기둥의 높이가 몇 cm인지, 몇 mm인지를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가 된다면 여기에서의 이 액체의 증기 압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증기 압력을 측정을 하고, 이게 무조건 이런 방식으로만 증기 압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와 같은 원리로 이제 측정을 한다는 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기 압력의 크기가 되겠는데요. 자, 증기 압력이 뭐 액체의 종류마다 다르긴 하겠죠. 왜 액체 종류마다 다르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액체 분자마다 그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 액체 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즉 증발하는 속도가 다 다를 것이다. 결국에는 이 증기 압력은 증발하는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면 돼요. 어차피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를 따라잡아야지만 증기 압력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느리면 응축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어요. 증발 속도가 느리면 기체 분자 양이 액체가 덜 기체가 되겠죠. 그럼 기체 분자의 양도 적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증기 압력의 크기는 결국엔 우리가 앞서 말했던 증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고,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분자 간의 상호작용과도 매우 큰 연관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증기 압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보면, 첫 번째 온도, 아까 말했죠. 그래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했던 겁니다. 온도와 액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액체의 종류라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액체의 종류마다, 즉 물질의 종류마다 분자 간의 작용이, 상호작용을 하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기 압력은 용기의 크기나 모양, 액체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용기가 엄청 커요. 용기가 엄청 크면
증발이 더 빨리 일어날까요? 당연히 증발은 빨리 일어나겠죠. 하지만 그만큼 대신에 용기가 크다면 부피도 커지기 때문에 뭐 기체 분자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부피도 커지기 때문에 압력은 같아지는 겁니다. 증발이 많이 되면 무조건 압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보통 압력은 우리가 기체 압력은 PV는 N, R, T에 비례하잖아요. 근데 여기 T가 일정합니다. 지금 여기 1번은 일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R 상수도 일정합니다. 지금 이게 바로 증기 압력인데 아까 용기가 크면 어때요? 봐보세요. 이런 용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용기가 있습니다. 둘 다 액체의 질량은 같고 서로 부피는 종류는 같습니다. 누가 더 증발이 잘 될까요? 빨리 될까요? 얘가 더 빨리 됩니다. 왜? 면적이 넓으니까. 그럼 아까 선생님이 증기 압력은 증발 속도와 좀 연관이 깊다고 했으니까 얘가 증발 속도가 빠르니까 더 압력이 높겠네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압력은 여기 있는 개수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부피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피가 넓어지면 당연히 넓어진 만큼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체 분자수가 많이 증발이 되더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부피가 크다 보니까 이게 많아지더라도 이 녀석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어때요?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증기 압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런 모양이나 액체의 양, 액체가 엄청 많다고 해서 빨리 되진 않아요. 결국 증발은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표면의 넓이가 넓을수록 또는 좁을수록 거기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액체의 양이 많다고 해서 막 느리게 되고 조금 있다고 해서 빨리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증기 압력은 용기의 크기, 그 다음에 모양, 길쭉하게 생기고 넓적하게 생기고 중요하지 않아요. 액체 양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증기 압력이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증기 압력과 전혀 무관한 요인들 잘 기억을 하세요. 용기의 크기 상관없고 모양 필요 없고 액체의 양에 관계가 없습니다. 증기 압력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액체의 종류, 액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이거는 증기 압력이 서로 다른 거는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확률이 높은 거지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달라지진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액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증기 압력은 크다. 왜 그러냐면 나머지가 다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 이 온도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 몰수가 많아지겠죠. 선생님 그럼 온도가 높아지고 몰수가 많아지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몰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차피 온도를 같다고 놓지는 않을 텐데 온도가 올라가면 우선 몰수가 많아지게 돼요. 몰수가. 그럼 당연히 동일한 부피에서 몰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액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같은 액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말입니다. 이거는 서로 액체의 종류가 다르다고 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서로 증기 압력이 상승하는 폭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같은 종류일 때는 액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증기 압력이 크다. 이거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분자 간의 힘이 작은 액체일수록 같은 온도에서 증기 압력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분자 간 힘이 작은 액체, 서로 분자 간에 붙어있는 힘이 약하다면 증발이 잘 되겠죠. 그러면은 분자 간의 힘이 큰 액체보다 더 많이 기체가 증발이 될 것이고 기체 분자수가 많아질 테니까 증기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증기압력, 그 동적 평형 관계에서 정의가 되는 증기압력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그러니까 증기압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 또 영향을 받지 않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딱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한다면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각 증기압력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이 증기압력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아마 시험도 이제 그래프 보고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자, 증기압력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온도에 따른 액체의 증기압력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기압력은 어떻게 되죠? 점점점 증가합니다. 근데 이게 비례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곱에 비례하는 형식으로 비례하게 되고,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면서 존재하는 온도와 압력을 나타낸 점을 연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자,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은 우리 교과서 26페이지 그림 1-18에 나와 있는 물의 증기압력 곡선입니다. 보면, 자, 0도씨일 때 증기압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얼음이니까요. 고체는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승화를 하긴 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0도씨 물이 되면은 물은 액체에서 기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씩 증발을 하고 응축을 해서 증기압력이 서서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쭉 증가하다가 100도씨가 됐을 때 바로 이때 증기압력이 몇이 되냐면 바로 760 mHg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증기압력 곡선은 나중에 우리가 이 증기압력 곡선과 끓는 점, 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거니까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을 꼭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점은 자, 100도씨 물과 100도씨 아까 설명에 의하면 공존한다. 끓는 점이니까요. 여기 100도씨니까 100도씨에서는 100도씨 물, 100도씨 수증기 기체가 공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이고, 그러면 여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 물질의 상태를 공존하는 걸 연결한 선이라고 했었는데, 이 지점도 마찬가지죠. 이 지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온도에서 물은 액체하고 기체가 같이 공존합니다. 아니 좀 이상한데? 여기서는 한 90도씨 되는데 90도씨에서는 우리가 끓는다고 하진 않잖아요. 좀 증발은 하긴 하지만, 근데 여기는 뭘 봐야 되냐면 여기에 압력을 봐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증기압력인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760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1기압을. 그래서 이 760을 기준으로 쭉 옆으로 나갔을 때 그때 해당하는 게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끓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분명히 이 선 위에서는 전부 다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40도씨에서도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나? 만약에 외부 압력이 엄청 낮다면 기체가 될 수 있겠죠. 액체에서. 쉽게 말하면 이 점들은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경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끓는 점처럼, 물에 끓는 점처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압력을 엄청 낮추게 되면은 물이든 무슨 어떤 액체든지 간에 끓는 점이 점점 낮아지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기압력과 이제 끓는 점에 대한 내용이 돼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자, 먼저 끓는 점이 나왔으니까 이제 끓음이라는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앞서 증발을 배웠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끓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배울 텐데, 증발은 뭐 꼭 열을 가하진 않더라도 액체 표면에서 그 분자 사이의 힘을 이겨내고
떨어져 나가는, 탈출하는, 쉽게 말하면 탈출하는 액체 분자가 기체가 되는 그런 현상을 증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끓음은 뭐냐? 증발과 끓음의 가장 큰 차이는 이 기화가 되는 장소가 다르다는 겁니다. 증발은 표면에서 되고요. 끓음은 내부에서 됩니다. 내부에서. 자, 한번 정의를 살펴보면 액체를 가열할 때 액체의 증기 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져 액체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나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용기가 좀 커졌는데요. 자, 이렇게 큰 용기가 있고 이 안에 물이 있습니다. 물. 그리고 자, 가열합니다. 가열. 하면 이게 점점점 올라가겠죠.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이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증발은 아니지만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기압력 곡선을 보면 온도가 100도씨 이전에는 일기압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기방울이 그 모양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죠. 자, 가열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기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려고 했습니다. 생기려고 이 모양을 유지하려면 어때야 되느냐? 이 외부에서 누르는 힘, 이 공기방울을 외부에서 누르는 힘을 버텨야겠죠. 만약에 외부에서 누르는 힘을 버티지 못한다면 이 기포는 터져버릴 겁니다. 터져버려. 그러면 이 주황색 힘이, 화살표가 누르는 힘은 결국에는 그 근원이 어디냐? 바로 외부에서 누르는 대기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르는 자, 대기압. 쉽게 말하면 일기압이 되겠죠. 자, 이 액체 내부의 기포에 가한 압력은 바로 대기압, 일기압과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포 내부의 압력이 일기압이 된다면 기포가 터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보면은 기포가 계속 위로 올라가는 이유,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렇다면 가열하면 아까 우리가 그래프를 살펴보면 한 80도씨 한다면 어떻게 돼요? 80도씨면 증기압력이 한 400 정도 되나? 여기가 400이에요. 400mHg예요. 근데 여기는 몇인가요? 일기압은 760이잖아요. 760mHg고 여기 기포 내부의 압력은 약 400Hg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뻥 하고 터져버리겠죠. 근데 우리 눈에는 터지는 게 안 보여요. 그냥 아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포가 만들어져서 뻥 터지는 게 아니라 760보다 압력이 작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만들어진 게 아예 안 보여요. 그러다가 계속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기포 안에 있는 내부의 대기압도 올라가게 됩니다. 증기압력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그려보면, 자, 여기 내부의 압력이 드디어 물의 온도가 100도씨가 되어서 여기에 내부의 증기압력이 760mHg가 됐어요. 그러면 이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은 어때요? 똑같은 압력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내부에서 이렇게 가한 힘과 이 기포 외부에서 가한 이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기포가 더 이상 터지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 기포가 우리 눈에 이제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물이 끓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액체를 가열하면 액체가 올라가고 그 액체의 증기압력, 액체에서 발생하는 증기압력이 커집니다. 증가하다가 그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그 온도에서 바로 이 액체가 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물이 100도씨일 때 이 액체 내부에서 만들어진 이 기포의 증기압력이 일기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지지 않고 우리 눈에 뽀글뽀글 끓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말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그렇게 이제 설명한다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액체의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지는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끓는 점. 끓는 점. 그래서 끓는 점에는 이제 두 가지로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끓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자, 기준 끓는 점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물의 기준 끓는 점. 여기다가 한번 끓는 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적어보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끓음에 대한 정의를 이제 좀 이렇게 빌려가지고 정의를 할 겁니다. 자, 액체의 증기 압력이 외부 압력과 외부 압력과 같아져 액체가 끓기 시작한 온도를 이제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기준 끓는 점에 대해서 나왔는데, 기준 끓는 점, 물의 기준 끓는 점, 다른 액체의 기준 끓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기준 끓는 점은 어디가 기준이냐면 이제 압력이 기준이 되는 거죠. 압력이. 그래서 대기압이 외부 압력. 그래서 기준 끓는 점은 외부의 압력이 1기압일 때의 끓는 점을 우리가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의 기준 끓는 점은 몇 도씨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물은 아까 우리가 물의 증기압력 곡선을 보면 100도씨일 때 760mHg 1기압과 똑같아지죠. 따라서 물의 기준 끓는 점은 몇 도씨가 되냐? 바로 100도씨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압력과 끓는 점. 그렇다면 이 외부 압력이 어떻게 보면 끓는 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외부 압력과 끓는 점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외부 압력이 높을수록 여기다가 외부 압력이 높을수록 끓는 점은 높다. 자, 우리가 그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물에 자, 물의 증기 압력을 보면, 자, 외부의 압력이 만약에 한 900 정도가 되면 이때의 끓는 점은 얼마가 될까요? 100도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높으면 외부 압력이 높으면 이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자, 높은 산에서 밥을 지으면 설익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압력밥솥에다가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으면 빠르게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반대되는 건데요. 높은 산은 압력이 낮기 때문에 외부 압력이 낮아져서 물의 끓는 점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도씨에서 끓는 그 온도에서 밥이 끓어야 이제 쌀이 익는데, 더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기 때문에 밥이 잘 지어지지 않죠. 액체는 끓는 점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을 계속 가열한다고 해서 105도, 110도 되지 않아요. 무조건 물은 100도까지만
대신에 이제 수증기가 뭐 120, 150 이렇게 되긴 하지만 액체는 절대 끓는 점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압력이 낮게 되면은 이게 당연히 낮은 온도에서 이제 밥을 짓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설리게 되겠죠. 반대로 압력밥솥은 그 내부의 압력이 높다 보니까 이게 더 끓는 점이 확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압력이, 이 압력밥솥의 압력이 만약에 2기압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때의 물의 끓는 점은 약 몇 도가 되냐면 약 122도씨 정도가 됩니다. 122도 정도. 122도까지 물이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밥을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더 빨리 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압력을 더 높이면 되겠죠. 압력을 더 높이면 끓는 점이 더 올라갈 테니까 밥을 더 빨리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증기 압력과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끓는 점, 그 다음에 증기 압력과 끓는 점, 그 다음에 그 끓는 점과 분자 간의 인력,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 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분자 간 인력이 작은 물질이 있습니다. 분자 간 인력이 작으면 어떨까요? 증발이 잘 될까요? 아니면 증발되기 어려울까요? 분자 간의 힘이 작기 때문에 증발이 아주 잘 될 겁니다. 증발이 잘 되면 당연히 휘발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휘발성이 크다. 자, 휘발성이 크면 당연히 기체 분자가 많기 때문에 증기 압력이 크다. 그래서 증기 압력이 크다. 근데 우리가 분자 간의 인력, 분자 간의 힘과 무엇과 비례한다고 했냐면 끓는 점과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이 작으면 증기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럼 반대로 증기 압력이 큰 물질은 끓는 점이 어떨까요? 낮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분자 간의 인력이 작으면 끓는 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증기 압력이 크면 끓는 점이 낮아요. 이거 조심해야겠죠. 왜냐하면 아까 분자 간의 인력이 작으면 증기 압력은 크다. 이것도 반비례하고, 이것도 서로 비례하니까 이거 두 개는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는데, 분자 간의 인력과 증기 압력, 또 끓는 점과 증기 압력은 서로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행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까지 하고 나서 이제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과서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제를 여러분들이 과제로 수행하면 되겠습니다.